만봉야담의 사랑아 씨입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세도 가문이 권세를 잡고 백성들의 짐이 무거워지던 때였습니다. 한양 남쪽 물과 산이 좋기로 이름난 고을에 남천 이씨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대문 앞에 서면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으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와 사이로 잡초가 고개를 내밀고 담장 곳곳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한때 100명이 넘던 하인들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가도 이제 끝물이지. 대감마님이 일어나시지 못하면 석 달 안에 문 닫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란 이후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이지요. 조정에 바치는 세금은 해마다 늘어만 갔고 벼슬을 유지하려면 외물이 필수였으며 체면을 지키려다 보니 사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맏아들 이정은 종삼품 벼슬을 지냈으나 권세가의 미움을 사 한양에서 쫓겨나 지방 수령으로 밀려났고 둘째 이유는 장사 수완이 있다며 큰 소리쳤지만 실상은 주색에 빠져 한양 장터마다 채권자만 늘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집안 어른들은 지난 영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보름마다 기생을 불러 풍악을 울렸고 손님이라도 오면 사내진미를 차려 체면을 세웠지요. 안채의 대부인은 여전히 비단 치마를 입고 다녔고 며느리들은 서로 더 좋은 비녀를 꽂으려 다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거지가 되겠어요. 젊은 하녀들이 부엌에서 속삭였으나 어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 대감의 침소에서 갑자기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하인들이 달려가 보니 대감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당장.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이가 맥을 짚어도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온갖 약을 써도 대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밤마다 신음소리만 커져갔고 어둠이 깔리면 대감의 침소 창문에서 푸른빛이 어른거린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이건 보통 병이 아니야. 귀신이 국할 노릇이지. 늙은 머슴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십 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었지요. 그리고 그 끝은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남천 이씨가에는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남천 이씨가의 막내 아들 이연은 어려서부터 병약하였습니다. 형들이 글방에서 천자문을 외울 때 현은 한 시즌도 채 앉아 있지 못해 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가야 했지요. 활쏘기 연습 때는 활시위를 당기다 손을 다쳤고 말을 타려 하면 어지러워 금세 내려와야 했습니다. 살결은 흰 종이처럼 창백하고 체구는 마른 버들가지 같아서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과연 20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고 혀를 찼습니다. 저래 가지고야 어찌 집안의 기둥이 되겠느냐. 대부인은 현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맏형 이정은 쓸모없는 놈이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차라리 무관심했지요. 동생 하나쯤 없어도 상관없다는 듯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막내 도령을 두고 다른 이야기가 돌았지요. 진짜 사내다운 분은 막내 도령님이시지. 그러게 말이야. 어제도 보니까 마당쇠 집에 쌀 한 마를 몰래 갖다 주시더라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대문간을 지키는 늙은 하인의 아내가 병이 들어 알아누웠는데 약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그때 현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은자 몇 냥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니. 하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지만 현은 그저 손을 저으며 돌아섰지요.
또 한 번은 마을 아이들이 굶주려 대문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몸종에게 몰래 쌀자루를 내어주라 일렀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 마당에 곡식을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도련님, 대부인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나옵니다. 괜찮네. 내 몫을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의 눈빛은 늘 그렇게 조용했으나 깊었습니다. 마치 남의 마음속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밤이면 현은 자주 별당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쓰임이 있을까? 이 약한 몸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울 뿐이었지요. 그런 현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한하녀였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초아라 불렀지요. 초아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 얼굴을 제대로 본 이가 드물었으나 가끔 현과 마주칠 때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무언가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으나 둘 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남천 이씨가의 안채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으나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욕심들이 부딪히는 곳이었습니다. 맏아들 이정은 벌써 종삼품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으나 권세의 눈이 멀어 탐욕스럽기로 소문났지요. 그는 자신의 처소에 온갖 귀한 물건들을 쌓아두었고 하인들에게 함부로 채찍질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결국 내 것이 될 터인데 미리 챙겨두어 무엇이 나쁘단 말이냐. 그는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대감이 정신을 잃은 사이 창고의 열쇠를 슬쩍 빼돌려 귀한 물건들을 자기 방으로 옮기곤 했지요. 둘째 이후는 현과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사 수완이 있다고 큰 소리쳤지만 실상은 주색에 빠져 한양 장터마다 빚만 쌓아놓는 처지였습니다. 형님은 욕심이 너무 많으시오. 나는 그저 인생을 즐길 뿐이지. 그렇게 말하며 기생집을 드나들었으나 돌아올 때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하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지요. 안채에는 고집센 대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쓰러진 뒤에도 여전히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며느리들을 대할 때면 냉정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맏며느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상중에 있었으나 대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슬퍼할 겨를도 없었지요. 둘째 며느리는 체면만 중시하여 집안 살림이 기운 것도 모르는 적 비단옷만 찾았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살았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었으나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틈바구니에서 하녀 초아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초아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얼굴을 제대로 본 이가 드물었지요. 손은 야무져서 일을 시키면 금세 해치웠고 말수가 적어 주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어디서 흘러들어온 고아쯤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초아는 안채 우물가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만히 움직이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했으나 어둠 속이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단 한 사람, 늙은 머슴 막돌만은 달랐습니다. 막돌은 이 집안에서 5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아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꼈지요. 초아의 눈빛이 어딘가 낯이 걷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의 눈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돌은 가끔 멍하니 서서 생각에 잠겼으나 기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할 뿐이었지요. 대감이 병상에 누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한 나날을 이어갔지요.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약탕에서 쓴 약향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낮게 속삭이며 걸음을 죽였습니다. 어이가 오가고 무당을 부를까 말까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지요. 현 도령만은 매일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 경전 구절을 읽어주며 효를 다하고자 하였지요.
부친,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부디 힘을 내소서. 그러나 대감은 눈을 감은 제 신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가끔 눈을 뜨면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 중얼거렸으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이 희미하게 떠 있는 밤, 대감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현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말했지요. 초아를 불러오너라. 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녀의 이름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초아라 하시면 안채의 그 하녀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어서 데려오너라. 현이 황급히 초아를 찾아 나서려 할 때 대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지요. 여보, 정신이 드셨습니까? 천한 하녀를 병상에 들이시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안의 빚이니라. 빚이라니요? 무슨 빚 말씀이십니까? 대부인이 다그쳤으나 대감은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현이 초아를 데려왔습니다. 초아는 대부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은 가까스로 눈을 뜨고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서하거라. 대감이 가늘게 중얼거렸으나 초아는 고개만 깊이 숙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아는 대부인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경상을 지키는 일이 많아졌지요. 대감이 계속 초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청마루 끝, 오래 닫혀있던 작은 광에서는 누가 다녀간 듯 먼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몇몇 타인의 눈에 띄었으나 누구도 깊이 따지려 하지 않았지요. 다만 밤마다 그 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흐린 새벽, 남천이 씨 대감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 곡성이 울려 퍼지고 하인들은 흰옷을 꺼내 입었지요. 3일 밤낮을 곡을 하고 나서 집안 어른들이 모여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의 전답이 돌아갈지, 어느 아들이 가문의 주인이 될지, 그것이 곧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터였으니까요. 유언장을 읽는 것은 마을의 늙은 훈장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갔지요. 맏아들 이정에게는 한양의 집과 북쪽 전답신 맞이기를. 이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째 이윤에게는 남쪽 과수원과 장터의 상점 2채를. 이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훈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유언장 끝을 보며 눈을 깜빡였고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이연에게는 재산 대신 하녀 초아 하나를 딸려보내라. 그 아이가 남천이 씨의 앞날을 살릴 것이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맏형 이정의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이후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개나 소나 다 상속이냐? 하녀 하나가 집안을 살린다니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게 분명하다. 이윤이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대부인도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그녀는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상 앞에서 읽힌 유언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현 도령은 어리둥절하여 초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아는 창백한 얼굴로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녀의 손이 가만히 떨리고 있었으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형님들, 이것은 분명 아버님의 뜻이 있으실 터입니다. 제가 하녀 하나만 받는다 한들 형님들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현이 조용히 말했으나 형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내 놈이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두고 보자. 하녀 하나 데리고
어디 가서 잘 살아보거라. 장례가 끝나자 집안 어른들은 유언을 두고 사흘 밤낮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유언이라 하나, 하녀 하나 붙여준다는 허튼 글은 무시하면 그만 아니오? 이정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대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상 앞에서 읽힌 말씀이거늘 어찌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이 두려운 일이다. 결국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제사는 형들이 나누어 갔대 막내와 초아는 안채에서 멀찍이 떨어진 낡은 별당으로 옮기게 된 것이지요. 별당은 한때 서당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거미줄만 가득한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지붕에는 기와가 몇 장 빠져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으며 벽에는 금이 가 있었지요. 혀는 그곳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나가 살면 집안이 편하다면 그래야겠습니다. 그는 순순히 짐을 꾸려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책 몇 권과 옷가지 몇 벌뿐이었지요. 초아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더욱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별당 마당에 첫 발을 디디며 초아는 알 수 없는 한숨을 가늘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별당 처마 끝에는 이상하게도 까마귀 한 쌍이 내려앉아 울었습니다. 까악 하는 울음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지요. 늙은 머슴 막돌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길하다, 불길해. 까마귀가 운다는 것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별당살이가 시작되자 혀는 처음으로 한 사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아를 노비처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해하며 힘든 일은 함께 나누자고 말하곤 했지요. 초아, 물 길어오는 일은 내가 하겠네. 자네는 부엌을 정리하게. 도련님, 그것은 제가 할 일이옵니다. 아니네. 우리 둘뿐인데 무슨 주인과 종이 따로 있겠는가. 초아는 그런 도령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웃는 듯 마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 짓는 미소였지요. 낮에는 둘이서 별당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빠진 기와를 올렸습니다. 현의 몸은 약했으나 손은 부지런했고 초아는 말없이 일을 거들었지요. 그런데 밤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아는 별당 뒤편 옛 우물가에 홀로 서서 낯선 주문 같은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헛개비 같았지요. 어머니, 이제 시작하나이다. 용서하소서. 어느 날 밤 현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초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초아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예, 옛 습관일 뿐이니 잊어 주옵소서. 습관, 무슨 습관인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초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으나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지요. 며칠 뒤 늙은 머슴 막돌이 별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저 계집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옵니다. 무슨 말인가, 막돌? 제가 이 집안에서 50년을 살았사온데 옛날에 무당살풀이 사건이 있었사옵니다. 막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감의 죽음이 채 열흘 지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씨 가문의 전답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가 창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지요. 문서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맏형이정은 분노하여 하인들을 모아놓고 문초를 버렸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켜고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지요. 누군가 일부러 문서를 숨겨 가문 재산을 갈라먹으려 한다. 자백하는 자는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몇몇 하인이 매질을 당해 피를 흘렸으나
정작 문서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창고 열쇠는 그대로 있었고 문짝도 멀쩡했으며 다만 문서만 깨끗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이정은 의심을 별당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놈이 우리를 속이고 문서를 빼돌린 게 분명하다. 유언이 이상하다 싶더니 역시 뭔가 꾸민 것이었어. 형님, 막내 도련님이 그러실 리 없습니다. 별당에는 책과 옷까지밖에 없사옵니다. 하인이 변호했으나 이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별당을 뒤져라. 맏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앞장서서 별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현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지요. 그들은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초아의 누더기 이불 속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지요. 낡은 고서 한 권과 붉은 비단끈, 그리고 말라붙은 풀잎 다발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맏며느리가 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과 한자가 뒤섞인 이상한 글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것은 무가, 즉 무당이 부르는 노래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책을 본 순간 대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다가 숨겨진 족보 한 장을 발견했지요. 그 안에는 오래전 남천 이씨가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남천 이씨가는 가세가 기울자 산속 무당을 불러들여 집안의 재수와 풍수를 바꾸려 했습니다. 무당은 큰 구판을 벌였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마당에 모여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굿이 한창일 때 갑자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횃불을 구판에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무당과 그녀의 어린 딸이 불길 속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끄기는커녕 무당이 불길한 기운을 불러왔다며 그냥 두고 보았습니다. 무당은 불길 속에서 절규하며 아이를 밀어냈고 자신은 그대로 타 죽었지요. 어린 딸은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젊은 도련님이었던 대감만이 그 아이를 몰래 건져내어 산속 암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 집안에는 무당의 원한이 맴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족보의 끝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당의 피를 빚졌으니 언젠가 그 후손을 맞이해 빚을 갚으라. 대부인은 초아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어미가 누구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초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불길 속에서 저를 밀어내며 남천 이씨가를 잊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초아의 정체가 무녀의 후손임이 드러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당 피를 집안에 들여놓았으니 이 모든 화가 온 것이다. 맏형 이정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쫓아야 한다. 아니, 관아에 고발하여 처형해야 한다. 둘째 이운도 거들었지요. 그들은 별당을 봉쇄하고 초아를 마국간으로 끌고 가라 명했습니다. 현은 이에 반발하며 형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들, 아버님 유언은 초아를 내 곁에 두라 하신 것이옵니다. 그 뜻을 어찌 거역하시렵니까? 닥쳐라. 내 놈도 무당과 한패가 되어 집안을 망치려는 게 분명하다. 이정이 현의 뺨을 때렸습니다. 현은 쓰러졌으나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형님, 제발 초아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현은 비를 맞으며 마국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젖은 집더미 위에서 떨고 있는 초아가 있었습니다. 초아. 현은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초아는 처음으로 도령의 눈을 굳게 마주보았지요. 이 몸은 더럽고 미천한 피이나 도련님께 해를 끼치지는 않겠사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자네는 아무 잘못이 없네. 현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두 사람의 손등이 비에 젖어 닿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천둥이 크게 울렸고
산허리에는 흰 번개가 갈라지는 듯했지요. 초아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믿어주시옵니까? 믿네. 자네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수령으로부터 관아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남천 이씨가의 전답 중 절반이 이미 다른 자의 이름으로 옮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알고 보니 둘째 이훈이 빚을 막으려 몰래 땅 문서에 담보를 얹어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개 같은 놈. 맏형 이정은 분노하여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도 창고에서 물건을 빼돌리지 않으셨소? 우리 서로 할 말이 없지 않소. 이훈도 맞받아쳤지요. 형제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안채에서는 며느리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서 밤마다 촛불이 저절로 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요. 무당의 원한이다. 저 계집아이를 당장 내쫓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사람들은 초아를 두려워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현만이 초아를 지키며 별당에 머물렀으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초아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깊은 밤 그녀는 남몰래 대감의 옛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상 아래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오래된 부적 두 장과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대감의 필체로 짧은 글이 남아 있었지요. 막내야, 이 집안의 죄와 빚을 내게 모두 짊어지라 말하지 못하니 내 곁에 그 아이를 붙여두노라. 무당의 피와 남천 이씨의 피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씻으리라. 초아는 그 글을 현에게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현은 종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은 아버님께서... 예, 저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옵니다. 대감께서 일부러 데려다 키우신 보은의 인연이옵니다. 초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불길 속에서 죽기 전 아이를 밀어내며 했던 말, 암자에서 자라며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대감이 그녀를 찾아와 집안의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했던 일까지. 현은 오랫동안 말없이 종이를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몰랐네. 도련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이것은 선대의 죄이옵니다. 아니네. 나도 이 집안의 피를 받은 사람이니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은 다음 날 밤 사당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제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 아뢰옵니다. 비록 미약하오나 이 집안의 업보를 피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는 잔을 올리며 다짐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별당 뒤 숲길에서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헛개비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요. 그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 낯익었는데 곧 초아의 눈매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현은 두려움보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무당의 혼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이 몸이 빚을 갚겠나이다. 그는 처음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초아와 함께 이 집안을 바로 세우기로 말이지요. 다음 날부터 현은 형들을 피해 관아에 나아가 장부를 열람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문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폈지요. 불이한 매매와 부당한 세금, 형들의 문서, 조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거듭하던 중현은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관아 창고 깊숙한 곳, 묵은 장부 사이에 남천 이씨 대감이 비밀리에 써둔 양자 입적 서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잔불 속에서 건져 올린 아이 하나를 막내의 운명과 함께하라. 거기에는 어린 초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법으로 따지자면 초아는 이미 남천 이씨,
문중의 일부로 인정된 셈이었습니다. 현이 이 사실을 대부인 앞에 내놓자 대부인은 오래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초아의 어머니, 그 무당은 젊은 시절 대감을 구해준 은인이었느니라. 전란 중 대감이 적군에게 쫓겨 산속으로 도망쳤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이 바로 그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대감은 목숨을 구한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그 은인을 불길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었단 말이냐. 대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께서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느니라. 그래서 불길 속에서 건진 아이를 몰래 키우시고 언젠가 막내와 그 아이가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길 바라셨던 것이다. 이 순간 초아는 더 이상 천한 하녀가 아닌 가문의 빚을 대신 짊어진 또 다른 자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드러난 바로 그날 밤, 맏형이정은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두려워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그는 둘째와 짜고 관아에 거짓 고변을 올렸지요. 막내와 무당의 후손이 야밤에 굿판을 벌여 조상 위패를 욕되게 하고 관아의 문서를 훔쳐보았사옵니다.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별당은 뒤집혔고 형과 초아는 쇠사슬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지요. 고을 사람들은 돌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무당 피를 끊어야 마을이 산다. 저 계집을 불태워라. 현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형들의 비리와 아버지의 빚 때문이옵니다. 초아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초아는 피투성이가 된 도령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지요. 밤이 깊어질 무렵 관아의 옥사에 비가 누수되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초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피를 물에 섞어 바닥에 작은 부적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사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굿을 쓰겠사옵니다. 초아, 안 되네. 그러다 자네가 죽을 수도 있네. 현이 말리려 했으나 초아는 이미 마음을 굳힌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노래하듯 주문을 읊었습니다. 자신의 숨을 깎아먹는 듯한 기운으로 관아 마당 전체에 뒤엉킨 원혼과 한을 끌어모았지요. 그 순간 고을 수령의 꿈에 대감과 무당의 형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토로했지요. 수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로다. 그는 즉시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과 낮들에는 이씨 형제와 대부인 그리고 고을의 유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령은 전날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문서와 증언을 하나하나 다시 살폈지요. 그 과정에서 둘째 이훈이 술기운에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형님이 시킨 일이옵니다. 저는 그저 따랐을 뿐이옵니다. 맏형이정의 서랍에서 발견된 위조 문서와 뇌물 장부가 모두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수령은 노기를 띠고 책상을 쳤습니다. 남천 이씨의 치욕은 탐욕 많은 장자에게 있지 무당의 피나 병약한 막내에게 있지 않도다. 현은 쇠사슬을 풀려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초아는 기운이 다 빠져 휘청거렸으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수령에게 부탁했지요. 맏도련님들을 벌하시되 이 집안의 이름만은 완전히 끊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수령의 명으로 대감이 남긴 또 다른 비밀 유언장이 조정의 허락을 받아 펼쳐졌습니다. 그 안에는 가문의 죄와 빚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가슴 찢어지는 글이 적혀 있었지요. 장자와 차자의 탐욕을 막지 못한 죄를 막내와 그 인연에게 씻고자 한다. 또한 초아의 어미가 전란 중 대감을 구해준 공로와 집안이 무당을 희생양 삼아 화를 돌리려 한 과거의 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무당의 원혼 이야기는 죄를 덮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부인은 오열하며 초아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어미에게 빚진 죄를 이제야 알겠다. 용서하거라. 마당 한켠 사람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맏형 이정과 둘째 이우는 관의 처벌을 받아 벼슬과
재산을 대부분 잃고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남천 이 씨가의 남은 전답과 집은 막내 현과 문중 어른들의 합의로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탕감하는데 일부 쓰이게 되었지요. 수령은 초아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 씨 성을 올려 정식으로 문중에 드릴 수 있다. 초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몸은 여전히 하녀요 무당의 피이옵니다. 다만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현은 더 이상 그녀를 하녀라 부르지 않고 그저 초아라 부르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둘은 남천 이 씨가의 큰 집을 떠나 산과 들이 가까운 작은 마을에 초가집을 얻어 살게 되었지요. 몇 해가 지나 사람들은 이연을 두고 한때는 경약한 막내였으나 지금은 백성들의 사정을 먼저 살피는 선비라 칭하였습니다. 그는 벼슬 자리는 마다하고 그를 가르치며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초아는 때때로 마을 사람의 병을 살펴주고 조용히 향한 줌을 피워 조상의 혼을 달래주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부부라 이름 붙이지 못한 미묘한 정이 흘렀으나 그들은 서로를 그저 도련님, 초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어느 정월 대보름 밤 마을 사람들이 달맞이에 나갔을 때 현과 초아는 산깃을 묵은 느티나무 아래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초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께 남겨진 상속이란 이제 무엇이옵니까? 현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내게 남기신 것은 재산도 가문의 이름도 아니고 너 하나, 그리고 내가 이끈 새로운 삶일 것이다. 바람이 달빛을 실어 나르며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하녀 하나만 상속받은 막내 도령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사람들 입에서는 오래도록 무당의 피와 양반의 피가 서로를 씻어 새 길을 열었다는 야담이 밤마다 조용히 회자되었다 하더라.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현 도령과 초아는 비록 약하고 천했으나 서로를 지키며 집안의 업보를 씻어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속 의로움에 있다는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